네, 안녕하세요. 저는 AWS에서 AIML 스페셜리스트 SA로 일하고 있는 김대근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그 모델 배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, 그 앞선 시간에서 여러분께서 모델 학습만으로 모델 배포가 다 끝나는 게 아니죠. 그러니까 모델 배포를 하려면 그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해 포인트들이 많고, 실제 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.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일일이 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그 부분들이 있는데, 이 세이지미커라는 서비스가 결국은 완전 관리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인프라 관리에 대한 부담 없이 그냥 코드로 정말 간단하게 모델 배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단순한 모델뿐만이 아니고 그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에 맞는 다양한 모델, 그 서빙 패턴들을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그 서빙 패턴들에 대해서도 오늘 간략하게 해보시고 그 나중에 오후에 또 핸즈온 통해 가지고 코드 레벨로 보시면 더 쉽게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그 처음에 모델 서빙이 어떤 건지 좀 많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모델 학습이 끝났다고 모델 끝이 아니죠. 그러니까 결국 프로덕션에 모델을 배포하려면 그 MLOps의 첫 단추는 모델 서빙입니다. 근데 이거를 모델 서빙을 막상 밑바닥부터 구현을 하려고 한다면 그 여러 가지 정말 고민할 포인트들이 많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인프라부터 설정을 하거나 그 인프라나 뭐 세팅, 서버 하나 세팅한다는 뜻이 아니고 뭔가 고가형성 그 측면을 생각한다면 결국은 그 여러 가지 뭐 서브넷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다 우리들이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렵고 또 여러분께서 대부분 다 이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많이 쓰실 텐데 이런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이 계속 버전업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런 버전업에 대한 어떻게 버전 관리를 할 건지 그리고 서비스를 오픈한 다음에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트래픽이 몰릴 때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리고 실제 우리가 여러 가지 모델을 테스트할 때 그 A/B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양한 그 고민들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가상적으로 제가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어떤 스타트업 회사 두 군데가 있고 그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. 그래서 A라는 회사가 지금 모델 학습을 끝내고 모델 서빙을 하려고 하는데 이 CEO A는 그 뭔가 엔지니어 외부 인력을 통해 가지고 외부 인력 채용을 통해 가지고 모델 서빙을 좀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CEO B는 바로 엔지니어 이미 사내에 있는 그런 엔지니어가 있다면 그 기본적인 머신러닝 역량을 가지거나 뭐 데브옵스 기본적인 지식을 가진 엔지니어가 있다면 그분들을 간단하게 그 교육시켜 가지고 이런 모델 서빙을 실제 세이지메이커 상에서 구현해보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CEO A의 생각도 잘못된 건 아닌데 이게 막상 채용하려는 것 자체가 그 포지션이 열렸다고 하더라도 이 채용하는 시간도 걸리고 그분들이 또 온보딩 하는데 또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죠. 근데 이거는 여기서도 제가 좀 강조를 해놨지만 뭐 2주, 빠르면 2주 아니면 좀 한 달 그 이내에 웬만한 분들은 다 간단하게 이 컨셉을 이해하고 실제 행정 코드 짜보고 거기에서 더 이 프로덕션에 의한 그 서빙 그리고 다양한 모델 서빙 패턴들을 실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얻어가실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모든 거를 다 한꺼번에 아시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코드 레벨로 가더라도 기존의 모델 서빙 코드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이해하실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델 그 학습한 모델을 프리딕션을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모델을 로드하고 모델을 추론하는 거, 프리딕트 메소드로 하고 이 프리딕트된 메소드 자체를 이렇게 후처리하는 그 세 가지 로직만 그 코드 레벨로 짜실 수 있는 분들이면 그 나머지 부분들,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인프라 관리, 그 프레임워크 버전 관리, 뭐 A/B 테스트 보안 그런 측면에서 다 이미 관리형으로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거를 물론 그 부분적으로 커스텀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 코드 레벨로 그냥 몇 줄의 코드만으로 간단하게 모델 서빙들에 대한 다양한 거를 다 쉽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인 거죠. 예,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모델 서빙한다는 것이 그런 더 장점들이 있는 거죠. 첫 번째로 모델 배포 관리 자체가 그 복잡한 인프라 설정 필요 없이 정말 몇 분 만에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뭔가 서버 구입하고 그 서버 구입한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구입을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비용 품이 올리고 뭐 예산을 그 집행하고 그런 부분도 다 고려한다면 그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.
그리고 그 서버들에 대한 그 취재, 우리가 필요한 프레임워크 인스톨하고 디펜던스 인스톨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몇 분 안에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컨테이너 기반이기 때문에 모델 서빙도 아까 모델 학습과 비슷하게 그 별도로 프레임워크 버전 관리에 대한 부담 없이 그런 기본적인 그 대표적인 딥러닝 프레임워크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AWS에서 관리형으로 이 컨테이너들이 기본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같은 부분들을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께서 그거를 컨테이너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뭐 빌드를 한 다음에 도커로 그 따로 빌드하고 그거를 업로드를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이 이미 AWS에서 만든 그 도커 이미지에 대한 경로만 여러분께서 지정을 해주신다면 그런 경로를 하드코딩을 하실 필요도 없고 API 간단하게 API 호출만으로 그런 도커 경로들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 그 세팅이 돼 있고 여러분께서는 추론에 필요한 코드만 작성을 하면 되는 거죠. 당연히 그 클라우드 워치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미 엔드포인트에서 어떤 수집되는 지표들 같은 부분들을 다 클라우드 워치를 통해서 편리하게 모니터링하고 나중에 그 모델 배포할 때 여러 가지 로드 테스트들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CPU나 GPU 사용량이라든지 아니면 그 트래픽이 얼마나 몰렸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많이 좀 고민을 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클라우드 워치를 통해 가지고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로 항상 그 우리는 비용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. 근데 항상 이렇게 클라우드 자체가 쓴 만큼 과금이 된다는 게 아무래도 모델 서빙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24시간 7일 365일 24시간 그 7일 그렇게 계속 가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반드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그래서 트래픽에 따라 가지고 그 유동적으로 저희가 인스턴스를 조절할 수 있고 또 배포 전략에 따라 가지고 그 필요한 순간에만 그 인스턴스를 활성화하거나 최근에 좀 대두가 되고 있는 이 서버리스 추론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 비용에 대해서도 최대한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거죠. 그리고 이게 많이 또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고객 미팅할 때 그 여러 개의 모델을 이게 모델 하나를 배포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모델을 배포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그 생기지 않습니까? 근데 이런 모델들을 배포할 때 그 서버를 여러 대 띄울 필요가 없이 그 하나의 서버 안에서 여러 개의 모델을 동시다발적으로 띄울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비용적으로 그 다양하게 그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옵션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그리고 당연히 이 세이지메이커 자체가 이 엔드-투-엔드 그 서비스 때문에 결국은 MLOs에 대한 또 충실한 기능들을 다 충실하게 그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. 그 가장 기본적인 머신러닝 그 파이프라인뿐만 아니고 그 CI/CD 세이지메이커 그 파이프라인 통해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머신러닝 그 모델을 아예 자동화해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모델에 대해서는 버전 관리를 또 모델 레지스트리를 통해 가지고 이게 모델 버전 관리를 할 수 있고 이게 버전 관리뿐만 아니고 이 우리가 모델을 학습했을 때 어떤 특정 우리가 원하는 그 매트릭이 그 검증셋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 모델 배포를 우리가 반드시 할 필요는 없었습니까?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모델 레지스트리에서 그 막아주는 장치를 그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모델 모니터링도 중요한 기능인데 이 모델 배포를 하고 계속 끝이 아니고 결국은 계속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그 우리가 모델을 학습했을 때 그 학습 검증셋의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그 다음에 흘러 들어오는 데이터를 일반적으로는 계속 그 데이터의 특성이 바뀌는 거죠. 특성이 바뀐다는 것 자체가 이 학습 데이터에 대한 통계치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모델을 배포하고 나서 나오는 그 데이터들의 통계치가 일반적으로 그 다른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. 아니면 꼭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뭔가 특정한 어떤 그 이벤트가 있다든지 이벤트란 게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뭐 공휴일에 어떤 뭐 50% 할인 이벤트를 한다 할 때 그 시간대 굉장히 뭔가 피크치가 뜨겠죠. 그런 요인들이라든지 다양한 요인들, 휴먼 에러 그런 요인들 때문에 그 모델 드리프트나 데이터 드리프트 같은 그런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도 다 통합이 돼 있어가지고 쉽게 그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우선 세이지메이커 기본적인 배포에서부터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다 유기적으로
연결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예, 그 세이지메이커 출원 자체가 원래는 이런 포트폴리오가 없었다가 굉장히 그 특히 작년에 그 많은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이 세이지메이커 이 출원에 대한 이 스택도 하나 새로 이번에 생성이 됐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맨 위에 있는 세이지메이커 빌트인 자체는 우리가 모델 서빙한다는 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부분에서 그 하나의 모델을 그냥 24시간 띄우는 게 아니고 그 배포 전략에 따라 가지고 그 다양한 이 여러 유지 케이스들이 있는 거죠.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 핸즈온으로도 할 거지만 그 리얼타임 추론 가장 많이 쓰는 형태가 있겠지만 이 비동기 추론 이거는 대용량 데이터 그 대용량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곧바로 실시간으로 추론할 필요 없지만 그 필요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추론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부분이고 그 배치 추론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쓰는 옵션인데 그것도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다양한 그 배포 옵션들을 이렇게 그 관리용으로 이미 되고 있다는 그 사실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IDE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께서 쉽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는 이 클라우드 워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트래픽 지표를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그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랑 세 번째 있는 모델 서버를 이렇게 하나의 스택으로 같이 묶어서 그 보셔도 좋습니다.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저희가 머신러닝 프레임워크가 일반적으로 이 텐서플로우, 파이토치, MXNet, 글론, 뭐 허깅페이스, XGBoost 같은 대표적인 이 프레임워크들이 있죠. 오미식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빌드를 하실 필요가 없이 각 프레임워크 버전에 따른 이 컨테이너를 AWS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그 컨테이너 버전에 따른 그 각각의 프레임워크에 대한 컨테이너에 대한 그 목록 자체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원하는 그 버전에 대한 그 버전 프레임워크에 대한 그 컨테이너 그 주소만 가지고 여러분께서 그 다음에는 모델 서빙에 필요한 코드만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런 프레임워크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는 이 모델 서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께서 이미 혹시 그 서빙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서빙에 필요한 이 기본적인 툴킷이 필요합니다. 가장 기본적으로 아마 서빙을 잠깐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 플라스크라는 툴킷을 써보실 텐데 이 플라스크뿐만 아니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각각의 그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에서 그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이 웹서빙 툴킷들이 다 내장이 돼 있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이 텐서플로우 경우는 텐서플로우 서빙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파이토치는 토치 서브가 내장이 되어 있는 거죠. 그리고 네 번째 엔비디아 트라이톤 인퍼런스 서버는 이 작년 11월 달에 이 추가된 기능인데 최근에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죠. 그래서 이것도 엔비디아 트라이톤 그 서버도 원하시면 따로 이 컨테이너 로드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다는 그 장점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모델들은 아마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그 멀티 모델 서버라는 이 웹서빙 툴킷을 이용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에 머신러닝 인스턴스 같은 경우가 기본적인 이 컴퓨팅 인스턴스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께서 보통 저 GPU뿐만 아니고 저렴하게 좀 쓰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반드시 그 모델을 다 GPU로 추론을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. 왜냐하면 이 모델하스가 다르게 그 모든 웨이트들에 대한 거 메모리에 올릴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모델 추론한다는 것 자체가 그 일반적으로 모델 학습할 때는 그 기본적인 딥러닝 모델들은 다 이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거죠. 그래서 그 백프로퍼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굉장히 많은 메모리 사이즈가 필요하지만 추론할 때는 그 정도까지 많은 메모리 사이즈가 보통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모든 웨이트들을 다 뭐 물론 올릴 수 있는 게 디폴트겠지만 필요에 따라 가지고 그런 웨이트들을 그 잘라 가지고 그 각 계층마다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 필요한 경우에 CPU, GPU 아니면 그 추론 전용을 위한 칩이 내장된 인퍼런시아 인스턴스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암기반의 그래비톤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가속기에서 지금 한 가지 좀 혹시 좀 들으시는 분들은 뭔가 빠지지 않았냐 하실 때 그게 바로 이 모델 컴파일이죠.
그래서 이 딥러닝 모델의 경량화, 그 컴파일에 위한 대표적인 이 특기들이 보통 이 세이지매커 네오라는 그 관리형 또 서비스가 있고,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서 그 관리하고 있는 텐서RT라는 그 대표적인 이 컴파일 특기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보통 세이지매커 네오 안에 그 이 엔비디아 텐서RT도 같이 내장이 돼 있고, 엔비디아 GPU가 있다면 바로 세이지매커 네오 호출만으로 이 텐서RT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예, 오늘 말씀드릴 게 바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, 그 빌트인 모델 서빙이 대표적으로 그 네 가지가 있습니다. 그 원래는 작년 그 초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리얼타임 추론, 이 배치 추론 두 가지만 있었는데, 이 글씨가 작아서 잘 그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. 보시면 작년에 이 에메로스가 많이 대두가 되고, 그 중에서도 또 모델 서빙이 대두가 되면서 그쪽에 관련된 그 신규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2021년도죠. 2021년도 리얼타임 추론, 비동기 추론, 서버리스 쪽에 다 2021년 돼 있는데, 이 작년에 그 모델 서빙 관련돼 가지고 정말 많은 기능들이 다 이렇게 출시가 됐습니다. 작년까지는 대표적인 뭐 리얼타임 추론, 이 배치 추론만 있었다고 한다면, 바로 작년에 이 비동기 추론, 서버리스 추론의 두 가지 옵션이 추가가 된 거죠.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서버리스 추론은 바로 그 작년 AWS 리멘트 2021에서 발표가 된 신규 서비스입니다.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그 필요한 그 용량에 따라서만 우리가 편하게 추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. 그 비동기 추론 또한 그 페이로드 사이즈에 대해서 이미 좀 리얼타임 추론을 해보신 분들은 뭔가 그 기존의 동영상 같은 거는 일반적인 사이즈가 작은 동영상이 아니면 추론이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제가 따로 언급해놓지 않았지만 이 페이로드 사이즈에 대한 그 리밋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비동기 추론은 그 리밋에 대한 그 한도가 훨씬 더 높은 거죠. 그래서 여기 라지 페이로드라고 해서 1GB까지 지원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, 그 다음에 그 리얼타임 추론에서 이게 만약에 뭔가 코드 에러라든지 네트워크 에러로 인해 가지고 추론이 안 될 때 계속 그 무한정으로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 타임아웃 시간이 있습니다. 그래서 리얼타임 추론이 바로 그 1분, 즉 60초간의 타임아웃이 있는데, 이 비동기 추론은 바로 15분의 타임아웃이 있는 거죠. 우선 다시 좀 강조드리고자 하는 게,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빌트인 모델 서빙이 네 가지 패턴이 있고, 작년에 비동기 추론, 서버리스 추론이 추가가 됐다. 그리고 이미 여기서도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이 순간에도 계속 추가가 돼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리얼타임 추론에서도 기존의 뿐만 아니고 이게 여러 개의 모델들을 하나의 서버 안에서 서빙할 수 있는 멀티 컨테이너 엔드 포인트, 그 다음에 그 멀티 모델 엔드 포인트, 그 다음에 트라이톤스 인퍼런스 서버, 그런 기능들이 다 계속 추가가 돼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그래서 이 패턴들에 대해서 좀 더 그 다음에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서 이게 모든 거에 대한 핸즈온을 다 해보실 수는 없고, 시간 관계상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리얼타임 추론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그 핸즈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모델 서빙을 간단하게 할 수 있구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. 예,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이제 빌트인 모델 서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동작 원리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, 우선은 이 처음에 이 모델이라는 게 여기에서 이 용어가 지금 많이 혼동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딥러닝, 머신러닝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모델 파라미터를 많이 의미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모델 파라미터만, 근데 이 세이지메이커에 있는 모델의 개념은 그 모델 파라미터만 있는 게 아닙니다. 모델 파라미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이지메이커 상에서 그 모델을 서빙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러니까 인프라에 대한 설정들이 들어간 거죠. 이 인프라에 대한 설정 자체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컨테이너 이미지, 인퍼런스 컨테이너 이미지고, 이거는 여러분께서도 만드실 수 있지만 굳이 새로 만드실 필요가 없이 그 아마존에서 이미 관리하고 있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가지고 그 안에 그 코드만 여러분께서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바로 세이지메이커 추론 이미지 경로만 지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. 그 다음 페이지에서 바로 여러분이 실제 그 모델 아티팩트, 그러니까 모델 아티팩트 자체는 모델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여기에서
추가적으로 세이지메이커 추론을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모델 파라미터뿐만 아니고 이 모델을 실제 이 프리딕션, 그러니까 전처리, 프리딕션, 후처리를 하기 위한 이 스크립트 그 파이썬 파일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. 그래서 이 파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코딩하시는데 이 파일 자체에 대한 그 로직 자체가 여러분께서 코딩하시는 그냥 그 정말 작은 영역뿐이고 그것만 코딩하시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하나로 모델이란 개념 안에 패키징 돼가지고 모델 서빙을 하기 위한 이런 하나의 패키지 안에서 모두 다 언팩이 되면서 모델 서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내부적으로 세팅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 모델 애트리뷰트 자체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셔야 될 부분 자체가 여기 다 보시면 양동이 모양 보이시지 않습니까? 이게 S3의 보통 그 아이콘인데 그 세이지메이커 자체에서 학습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S3에 그 다 저장이 되고 지금 많이 또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그럼 세이지메이커 그 배포를 하기 위해서 그럼 앞단에 세이지메이커에서 모델을 학습을 해야 되냐? 그렇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께서 온프렘이나 그냥 여러분의 랩탑에서 학습한 모델을 패키징을 해가지고 S3 업로드를 해도 똑같습니다. 왜냐하면 딥러닝 뭐 컨테이너 자체가 그러니까 물론 그 저희 쪽에 그 맞게 튜닝이 된 부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뭐 파이토치 텐서플로우가 이게 뭐 컨테이너 바뀐다고 이게 완전하게 다 포맷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 온프렘에서 학습한 모델을 그냥 그대로 S3에 패키징 해가지고 업로드해도 똑같이 세이지메이커 상에서 그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서 엔드투엔드 머신러닝을 반드시 세이지메이커로 하실 필요가 없다. 필요에 따라 가지고는 트레이닝을 세이지메이커에서 할 수도 있고 트레이닝만 아니면 그 트레이닝을 온프렘이나 그 랩탑에서 하고 모델 배포만 이렇게 세이지메이커로 하실 수도 있는 거죠.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권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? 권한이라든지 어떤 필요한 설정들에 대한 추가적인 파라미터들을 다 패키징 해가지고 이거 최종적인 세이지메이커 모델로 하나 패키징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하나의 패키지가 완성됐으면 그 패키지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 이 모델 서빙을 위한 이 서버를 띄우는 거죠. 그 서버를 띄우는 것 자체는 그냥 간단한 개념입니다. 그걸 엔드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엔드 포인트가 이 물리적인 서버가 아니고 이 우리가 모델 서빙을 하기 위한 서버를 가리키는 일종의 이 포인터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여기 엔드포인트 배포라는 것 자체가 물리적인 엔드포인트 서버의 뜻이 아니고 엔드포인트 자체는 그 일종의 그냥 이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실제 그 모델 서빙을 하는 그 인스턴스들의 연결하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하고 그 가교 역할에서 그 내부적으로 이 노드 밸런싱을 통해서 트래픽을 분배를 해줍니다.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이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네 가지 패턴, 그 리얼타임, 배치, 비동기, 서버리스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게 굉장히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러면 각각의 이 빌트인 이 패턴에 대해서 추론 코드를 다 이 패턴에 맞게 수정을 해야 되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. 왜냐하면 그 리얼타임 추론 같은 경우는 보통 건 바이 건 미니 배치로 한다 하더라도 뭐 일반적으로 건 바이 건으로 추론하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럼 배치 추론한다고 할 때는 배치는 보통 전체 데이터는 아니면 굉장히 큰 청크의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을 할 텐데 그럴 때 그럼 그 코드를 그럼 추론 코드도 그거에 맞게 또 수정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 거죠. 비동기나 서버리스도 마찬가지로. 그런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그 건 바이 건 리얼타임 추론에 맞는 이 코드만 작성하시면 나머지는 그 세팅 변경만으로 똑같이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굳이 이렇게 코드의 각각의 패턴에 맞게 이 코드를 작성을 하실 필요가 없이 정말 그냥 그 리얼타임 추론에 대한 코드만 완성이 된다면 나머지 패턴들은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그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제 간단하게 네 가지 주요 패턴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거고 코드에 대한 거는 나중에 제가 핸즈온하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시간에는 코드보다는 어떤 원리인지만 간단하게 이해하시고 이게 각각의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좀 막연하게 좀 이해하신 다음에 막판에 이제 제가 또 마찬가지로 퀴즈를 낼 텐데 그 퀴즈 좀 잘 그 유념히 보셨다가 핸즈온 하실 때 그 퀴즈 내용을 좀 리마인드 하시고 핸즈온 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네, 일반적인 베이스라인이라고 하죠. 그 리얼타임 추론할 때 그 하나의 모델만 우선 생각을 합시다. 하나의 모델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뭐 딥러닝 모델 그냥 어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의한 모델 하나만 우선 배포를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. 그때 바로 우리 클라이언트는 어떤
그러니까 그 모델 추론하기 위해서 요청을 보내는 거죠. 근데 이 중간 단에서 엔드포인트 단에서 그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 내부적인 부분들은 여기에서는 다 만약에 세이지메이커라는 이 관리형 서비스가 없다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다 이렇게 배포를 하기 위한 인프라를 설정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소스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들이 하는 부분은 API 호출 그리고 이 코드 작성 이 두 개뿐인 거죠.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거의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. 물론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뭐 가다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미 세이지메이커 자체에서 다 구현이 돼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께서는 필요한 이 웹서빙에 필요한 이 코드 레벨만 작성하시고 나머지 부분들 모델은 아까 앞단에서 그 학습을 하시거나 여러분께서 자체적으로 학습한 모델 아니면 그냥 모델 그 주 같은 모델 허브 같은 데 있는 모델을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도 있는 거죠.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엔드포인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물리적인 서버가 아니고 이거는 그 서버를 가리키는 그 포인터 역할을 하는 거죠. 이 포인터에서 가리키는 게 바로 그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죠.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에서 바로 이 트래픽에 맞게 분배를 해주는데 이 그림에서는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 안에 그 인스턴스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머신러닝 그 추론하기 인스턴스 여러 개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가 아니고 그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그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넣을 수가 있고 그럼 그 인스턴스에 어떤 비중으로 우리가 트래픽을 쓸 건지를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고 이 트래픽에 따라 가지고 조절하시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이 별도로 구성하실 필요가 없이 이 컨피그 설정만으로 쉽게 할 수 있다.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페이로드 사이즈 다시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. 최대 6메가입니다. 최대 6메가 페이로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이 가능하다. 페이로드 사이즈가 근데 이거 초과를 한다면 그 리얼타임을 쓰시면 안 되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 만약에 동영상에 대해서 그 추론한다고 할 때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비동기 추론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그 어떤 그 페이로드 로우 데이터 자체가 아니고 그 로우 데이터가 아닌 이 데이터가 저장된 S3 경로를 반대로 가리키게 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렇게 우회적으로 좀 쓰실 수도 있다는 것 다시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모델이 무한적으로 계속 대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60초의 타임아웃이 있습니다. 당연히 그리고 그 노드 밸런스가 붙어 있으니까 트래픽 분배 그리고 트래픽이 많이 몰렸을 때 당연히 오토 스케일링이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그 오토 스케일링에 대한 것도 이미 다 제공이 돼 있고 이런 오토 스케일링도 별도로 이런 그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서버를 중단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오토 스케일링에 대한 이 펄리시를 생성하는 것만으로 쉽게 여러분께서 오토 스케일링을 쉽게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예, 이거는 한번 눈으로 보시고 나중에 이거는 핸즈온 때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그 엔드포인트 생성은 그러니까 배포를 하기 위한 엔드포인트 생성은 내부적으로 이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.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모델 패키지, 그 모델을 생성하는 부분이 바로 이 크리에이트 모델 생성이고 그 다음에 그 엔드포인트 컨피그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 엔드포인트를 가리키는 그 물리적인 서버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 물리적인 서버라는 게 바로 그 웹서빙에 위한 EC2 인스턴스고 그 EC2 인스턴스의 그 여러 인스턴스의 바로 집합, 이 그룹 단위가 바로 이 그룹 단위를 묶는 세팅의 그 개념 자체가 엔드포인트 컨피그인 거죠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프로덕션 베리언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 프로덕션 베리언트가 바로 각각의 그러니까 그 인스턴스에 대한 세팅들을 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인스턴스 카운트, 그 다음에 어떤 인스턴스 타입,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베리언트 웨이트라고 그 로드 밸런스에서 몇 % 비중으로 웨이트를 흐르게 할 거냐.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지금 1이니까 다 이렇게 흐르는데 만약에 서버를 2대 띄웠다고 할 때 그 1번 서버에서 트래픽을 나는 뭐 90% 띄우고 싶고 그 2번 서버에서 10%를 띄울 수가 있겠죠. 그때는 바로 그 1번 서버에서 이 베리언트 웨이트를 90, 그리고 2번 서버에서 10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각 서버에서 가리키는 아까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이 모델 추론에 필요한 컨테이너와 그다음 코드, 그리고 모델 파라미터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모델을 가리키는 바로 이 모델 네임이 들어가야 되고 이 베리언트는 디폴트는 올 트래픽인데 이거는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단위까지 다 세팅이 되고 난다면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는
create 엔드포인트 생성만 가지고 엔드포인트를 생성한다는 명령어를 API나 이런 커맨드 라인을 이렇게 날려주면 그 나머지는 세이시메이커 단에서 알아가지고 그 물리적으로 그 서버를 만들어주고 이런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알아가지고 세팅을 해주는 것 뿐이죠.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부분이 바로 엔드포인트 컨피그 네임. 그래서 순차적으로 모델 생성, 그 엔드포인트 설정 생성, 엔드포인트 생성 이 세 가지 단계 꼭 기억해 주시고요. 그러니까 이게 코드 레벨에서 나중에 그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거는 그 세이지메이커 SDK라고 하는데 그 SDK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처리를 해주고 가장 처음에 여러분께서 핸즈온을 하실 때 SDK로 간단하게 우리는 그냥 모델을 선언해서 그 다음에 곧바로 엔드포인트 생성하는 것만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신다면 나중에 좀 더 그 고급 작업을 하실 때나 이런 실제 운영 배포를 할 때는 그 세이지메이커 SDK보다는 결국 이런 커맨드 라인이나 이 보토3 그 클라이언트를 더 많이 활용합니다. 그래서 좀 더 많은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 뿐이고 이런 기능들을 온전하게 좀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기본적인 컨셉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. 이 핵심 클래스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이 모델이 그러니까 이거는 코드 레벨에서 나중에 설명드릴 부분이고 그냥 이 모델이 가장 최상위 클래스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나머지 부분은 지금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핸즈온하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그냥 기억하실 부분이 그 핵심 클래스에서 그 모델이 가장 최상위 클래스다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해주십시오. 예, 마찬가지로 모델을 선언하고 우리가 그 모델을 배포했을 때는 이 프리딕터 메소드 하나만으로 쉽게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디플로이로 우리가 엔드포인트 생성하고 나서 이 프리딕터 메소드만으로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프리딕을 하면 그 다음에 곧바로 우리가 프리딕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제가 핸즈온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코드 레벨보다는 그냥 그 컨셉추얼하게 제가 더 이렇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들으시는 분들 그 중간에 나가시지 마시고 그 핸즈온까지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예, 이 관계도 나중에 제가 핸즈온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이라서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. 예, 엔드포인트 다시 요약을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모델, 이 모델을 생성할 때 이 엔트리 포인트라는 이 노란색 그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바로 이게 여러분께서 추론을 하기 위한 이 스크립트 파일, 이 파이썬이죠.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나중에 핸즈온했을 때 다시 좀 염두에 두시면 나머지 부분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 나머지 파라미터들은 그냥 컨테이너나 프레임워크에 관련된 그 기본적인 파라미터들입니다. 그래서 여기 인퍼런스 파일 보면 그 인터페이스 4가지가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모델에서 추론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 인터페이스, 공통적인 인터페이스가 우리가 규약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모델 펑션, 그 인풋 펑션, 프리딕트 펑션, 아웃풋 펑션. 이거 나중에 핸즈온 때 좀 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. 예, 이 빌트인 웹 서버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각각의 딥러닝 프레임워크에 최적화된 이 빌트인 웹 서버가 이미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디폴트로 가장 많이 쓰는 게 그 멀티 모델 서버라는 그 아마존에서 개발한 웹서빙 툴킷이 내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파이토치 같은 경우는 버전 1.6.0 이상의 그 컨테이너 버전에서는 토치 서브를 쓰고 있습니다. 이게 그 아마존하고 페이스북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그 모델 서빙 웹 툴킷이죠.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가 같아요. 이게 내부적인 동작 구조도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 우선 인터페이스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그 코드 변경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가 그 앞단에서 엔진엑스 G 유니콘을 거쳐가지고 그 포트를 그 포트 포워딩 통해가지고 보통 TF 서빙이 그 포트 번호가 8501 포트입니다. 그래서 그 포트를 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만약에 텐서플로우 서빙할 때는 내부적으로 TF 서빙이 돌아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MMS 토치 서브 TF 서빙. 예, 멀티 모델 엔드포인트 이게 자세히 제가 설명 안 드릴 거고 하나의 서버 안에서 여러 개의 모델을 서빙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요.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그 아파트 매매가를 예측한다고 할 때 전체 지역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만약에 특정 지역구 뭐 어떤 특정 그 뭐 마을이나 아니면 특정 뭐 도시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그 데이터만 가지고
학습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.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그 모델을 배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모델들의 자체 인터페이스는 동일할 수밖에 없죠. 데이터의 그냥 그 레인지만 다르고 그럴 때 여러 개의 모델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기능이 바로 멀티 모델 엔드포인트. 그리고 비슷한 개념인데 멀티 컨테이너. 아까 멀티 모델은 이 비슷한 성격의 모델들을 여러 개 수천 개까지 배포를 한다고 할 때 이 멀티 컨테이너 자체는 그 프레임워크 버전이 컨테이너 개념이니까 이거는 프레임워크 버전이 달라도 상관없고 심지어 모델 자체가 앞단에 들어간 인풋 아웃풋 포맷 뭐 그거에 따라서 그 포맷만 거의 똑같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전혀 그 구애받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서 원하는 형태로 그냥 여러 개 모델을 패키징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다. 그리고 최대 그 15개까지 컨테이너를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십시오. 그리고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멀티 모델 엔드포인트는 그 콜드 스타트가 있고 콜드 스타트는 게 그 S3에서 모델을 동적으로 로드하기 때문에 생기는 콜드 스타트가 있고 근데 멀티 컨테이너 자체는 이 컨테이너 안에 다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콜드 스타트가 없습니다. 이 코드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되고 이 코드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. 배치 추론, 비동기 추론, 서버리스가 있는데 배치 추론 이미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그 전체 데이터셋에서 추론하는 건데 한 가지 그 다른 점이 있어요. 일반적인 우리가 배치할 때 그 전체 데이터를 다 묶어가지고 프리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실제 API 자체는 그게 전체 데이터셋인데 내부적으로는 이게 그 임시적으로 엔드포인트, 실시간 엔드포인트 떼어가지고 건 바이 건으로 추론해가지고 뱉어주는 기능을 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제가 건 바이 건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 건 바이 건 하는 자체가 이 포르브로 계속 될 텐데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냐. 근데 물론 이거를 내부적으로 미니 배치 묶어가지고 처리하시는 기능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무조건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옵션에 따라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청크 단위, 그러니까 미니 배치 단위로 묶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이 샤딩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배치 추론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우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전체 데이터지만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는 그 리얼타임 엔드포인트가 내부적으로 배포가 되면서 처리가 되고 이거는 그 다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추론이 끝나면 이 엔드포인트는 자동으로 셧다운이 되는 거죠. 예, 비동기 추론도 간단한 개념인데, 그러니까 요청을 받을 때 대용량 데이터에서 곧바로 추론을 수행한 게 아니고 그 내부적으로 큐가 들어갑니다. 이 큐에서 그러니까 대기를 받다가 그 특정 순서가 될 때 바로 추론을 수행하는 거고 우선 페이로드, 우리가 다이렉트로 추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추론을 수행한 인풋 데이터는 그 S3에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큐에서 나는 이 차례에서 이제 그 추론을 수행할 거라는 차례가 됐을 때 바로 S3에서 이 데이터 끌어와가지고 실제 컴퓨팅하는 인스턴스를 복사하고 그 다음에 추론을 수행하고 추론을 수행한 결과는 다시 여기에 S3로 저장이 되는 거죠. 저장이 되고 나서 근데 이거를 사용자가 알아야 되잖아요. 어느 시점에 되는지. 그래서 사용자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SNS 거쳐가지고 그 선택적으로 추론이 다 됐다고 하는 알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장점이 그 리얼타임 엔드포인트는 그 오토 스케일링 할 때 연계가 안 됩니다. 그 연계라는 것 자체가 엔드포인트 배포할 때 서버가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. 근데 트래픽이 다 하나라도 돌아가면 결국은 계속 과금이 되는 건데 이 비동기 추론은 연계 인스턴스로 축소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트래픽이 없을 때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죠. 네, 람다 서버리스 추론 우선 람다를 좀 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그 리미트 2020에 람다 이 컨테이너 이미지라는 기능이 추가되면서 원래 기존 람다가 그 사이즈 제한이 있었죠. 250메가 제한이 있고 이 컨테이너 이미지 되면서 10기가까지 됐는데 그 여전히 이 데이터 과학자들한테는 이런 람다 서버리스 추론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작년에 그 2021년 3분기 때 이거를 좀 더 쉽게 세이지메이커 파이썬 SDK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좀 데이터 과학자들이 이런 거를 다 일일이 하기가 어려웠죠. 도커 그 푸시하고 람다 배포하고 람다 코드 짜고 그런 부분들을 다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데이터 과학자들은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이 그 엔드포인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단계 모델 그 엔드포인트 생성, 엔드포인트 그 설정 생성, 엔드포인트 생성 거기에서 바로 이 두 번째 단계 엔드포인트 이 설정에서 바로 이 서버리스
추론에 대한 이 파라미터, 여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실 텐데 바로 서버리스 컴피그, 메모리 사이즈, 그 맥스 컨커런시 이런 파라미터만 설정해 주시면 나머지는 알아가지고 이 서버리스 추론을 위한 환경을 내부적으로 구성을 해줍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서 전혀 이 코드를 변경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리고 별도로 또 도커 이미지를 빌드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예, 근데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결국 프로덕션 적용하려면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. 가장 대표적으로 뭐 A/B 테스트가 있고 오토 스케일링 있을 테고 무중단 배포 같은 것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또 세이지메이커에서 충실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뭐 이런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여러분께서도 아마 좀 겪어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이게 제가 실제 고객 미팅하면서 그 받아본 질문들을 좀 각색을 해봤습니다. 그런데 이런 질문들의 공통적인 그 의견이 이거예요. 이게 복잡한 솔루션이나 구현이 아닌 간편한 방법을 원한다. 오늘 바로 이 시간에서 바로 이 간편한 방법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 간편한 방법이라는 거는 API 호출만으로 이런 서비스들을 그러니까 모델 배포에서 구체적으로 뭔가 A/B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쉽게 API 호출로 사용할 수가 있다.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 그 엔드포인트 업데이트라는 게 우리가 한번 모델 배포하고 끝이 아니고 뭔가 그 다른 버전의 모델을 배포한다든지 A/B 테스트를 한다든지 우리가 만약에 뭐 블루그린 배포를 위해서 테스트를 한다든지 그때는 현재 운영하는 서버를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서버를 이렇게 배포를 하고 이 트래픽을 그쪽으로 라우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관리형으로 제공해주고 그거를 그 API 단에서는 그 현재 운영하는 엔드포인트 자체는 그냥 그 살아있고 그건 중지하는 게 아니고 그 업데이트 엔드포인트라는 메소드 하나만으로 쉽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업데이트 엔드포인트 치는 순간에 이 콘솔 창이나 상태 화면에서는 그 업데이팅이 되고 있지만 실제 이 다른 쪽의 그 설정에 대해서 이 인스턴스가 프로비전이 되거나 업데이트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내부적으로 계속 처리하고 그때까지는 계속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서버에 대해서 계속 이 트래픽이 가는 거죠. 그래서 엔드포인트 컨피그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물리적인 이 서버에 대해서 이 위치가 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 다른 쪽에 이 인스턴스가 프로비저닝 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 살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선택적으로 원하실 때는 당연히 끌 수가 있고 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엔드포인트 업데이트 할 때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그 기존의 엔드포인트를 중지하고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엔드포인트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 엔드포인트 컨피그를 하나 새로 만드시고 그 컨피그를 가리키게 엔드포인트를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로 엔드포인트 업데이트가 그 모델 생성 엔드포인트 그 설정 자체는 새로 생성하되 엔드포인트를 중단을 하실 필요가 없이 바로 이 업데이트 엔드포인트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의 모델이 있고 A/B 테스트를 위해서 뭐 두 번째 모델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두 번째 모델을 만들었다고 할 때 바로 이 모델 2를 하나 만들고 패키징하고 그 다음에 이 모델 2를 배포할 서버에 대해서 우리가 세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모델 2 컨피그에 대해 가리킬 바로 엔드포인트 컨피그 네임을 모델 2 컨피그로 하시면 되는 거죠. 업데이트 엔드포인트. 그리고 업데이트 엔드포인트 치는 순간에 그 모델 2에 대해서 이 서버 자체는 계속 프로비저닝이 되는데 그 엔드포인트 1번, 그러니까 그 모델 1에 대한 거는 계속 살아있고 그게 그 트래픽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. 그래서 이거는 그 업데이트를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A/B 테스트가 비슷한 개념인데 이 웨이트를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피드백에 따라가지고 각각의 그 프로덕션 베리언트에 있는 프로덕션 베리언트 자체는 이 물리적인 서버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프로덕션 베리언트를 묶은 여러 개의 컬렉션이 바로 엔드포인트 컨피그 그리고 이 각각의 프로덕션 베리언트에 가는 이 트래픽을 조절하는 게 바로 웨이트죠. 그거를 그 유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이 A/B 테스트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. 그거를 이게 엔드포인트 중단할 필요가 없이 웨이트만 업데이트하고 그 업데이트 엔드포인트로 쉽게 구현이 가능하다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이번에 새로 나온 기능인데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. 그래서 마지막까지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고 그 퀴즈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 잘 들으셨으면 퀴즈 난이도가 어렵진 않을 거예요. 그래서 꼭 집중해 주시고 이거는 그 이벤트가 아니고 올해 2021년 1월에 런칭된 신규 기능이고
정말 그 좋은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개인적으로. 왜냐하면 보통 그 무중단 배포할 때 블루그린 배포, 뭐 카나리 배포 많이 고민하실 텐데 이 배포한다 끝이 아니고 뭔가 이 로직에 오류가 있거나 뭔가 여러 가지 뭐 기타 오류 아니면 레이턴시 이슈라든지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초창기 때 우리가 테스트를 그 테스트 페이지에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문제점 있으면 그 다시 롤백을 그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. 근데 그 롤백에 대한 로직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세팅하려면 기존에는 굉장히 또 많은 복잡한 이 과정들을 거치거나 서비스들을 다 따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나는 그냥 무중단 배포를 하고 싶은데 이런 무중단 배포를 할 때 그 배포 전략을 이렇게 가고 싶어라는 그냥 컴피그 옵션만으로 이 배포 가드레일, 그러니까 이 무중단 배포를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모든 트래픽이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고 트래픽을 일정 방향으로 쏴주고 그 일정 방향 쏴줄 때 그때 그 특정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그 내부적인 테스트 페이지에서 테스트를 거치고 이 테스트 단계에서 에러가 없을 때 이 트래픽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옮길 수 있게 관리형으로 관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그림이 좀 잘 와닿지가 않을 텐데 좀 더 이 부분을 제가 마지막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면 그러니까 엔드포인트 두 개가 있고 여기에서 그 만약에 그 블루 그린 그 플릿이 있고 우리는 그 새로운 그린 플릿으로 트래픽 이동을 하고 싶다고 가정을 할게요. 근데 한꺼번에 100% 이동하지 않겠지만 우선은 테스트 페이지에서 25%의 트래픽을 그러니까 이 그린 플리스트에 그 트래픽을 흘리게 하고 이 테스트 페이지를 제가 2분으로 해놨다고 했을 때 2분 안에 뭐 레이턴시가 그 우리가 원하는 에서 나오냐 아니면 뭔가 그 모델 자체에 뭐 로직 오류가 없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클라우드 워치 알람을 통해 가지고 그런 스레스 홀드를 지정할 수가 있고 그 스레스 홀드에서 뭔가 나는 레이턴시가 뭐 100ms를 초과하는 게 2분 이내에 그 10%가 나타난다 그런 그 식으로 우리가 그 조건을 걸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조건들이 있을 때는 곧바로 이 배포의 그 그린 플릿에 대한 배포를 끝내버리고 다시 모든 트래픽을 다 이렇게 롤백을 하는 거죠. 근데 반대로 문제가 없다. 그 테스트 페이지 또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모든 트래픽은 다 이렇게 그린으로 가고 이 블루 플릿에 대해서는 이렇게 셧다운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를 그 수동으로 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그 간단한 컴피그 조절만으로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예, 오토 스케일링 마찬가지로 이것도 간단하게 정말 타겟 매트릭만 가지고 여러분께서 쉽게 그 오토 스케일링 폴리시를 만들면 이렇게 쉽게 오토 스케일링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미 그 빌트인으로 제공되고 있는 정책도 있지만 이 커스텀으로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만드실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보통 이 오토 스케일링 쪽에 이 매트릭 자체가 뭐 인보케이션이라고 있죠.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인스턴스에서 인보케이션이 얼만큼 발생하느냐, 뭐 그런 것들이냐 아니면 CPU, GPU 유틸라이제이션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오토 스케일링에 대한 폴리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.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우선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퀴즈 시간이 곧 와가지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 네 가지 주요 패턴에 대해서 다시 요약을 하고자 하는데, 그러니까 여기에서 리얼타임 추론 네 가지, 배치 추론, 비동기 추론, 서버리스 추론, 리얼타임 추론은 대부분의 기능이 지원되는 거죠. 근데 제로 스케일링, 그러니까 0개의 인스턴스에 대한 거는 지원이 안 되고 이거는 그 비동기 추론과 서버리스가 지원이 된다. 그러니까 만약에 트래픽이 없을 때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비용에 대한 부담, 그 과금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죠. 근데 엔드포인트 리얼타임 추론은 계속 서버를 띄워놓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다시 강조드리지만 페이로드 크리에이트 타임아웃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. 이 두 개 특히 그 다음에 블루 그린 가드레일, 뭐 프라이빗 링크, A/B 테스트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도 리얼타임 추론이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눈여겨 보실 점이 이 서버리스 추론의 그러니까 블루 그린 가드레일에서 그러니까 트래픽을 한꺼번에 이동하는 것 자체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롤백에 관한 거에 대해서 만약에 하고 싶다면 이 서버리스 추론에서도 블루 그린 가드레일 배포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. 이 점 기억하시고 근데 다만 마지막으로 좀 유의할 점이 이 서버리스 추론은 페이로드 사이즈가 약간 다릅니다. 그러니까 리얼타임 추론이 6메가인데 이 서버리스 추론이 4메가. 이게 약간 다른 점만 마지막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
예, 이 비용 최적화에 대해서는 빠르게 제가 넘어갈게요. 이게 비용 최적화는 오늘 그 세션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비용적으로 그냥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다. 그래서 그 엘라스틱 추론이라는 옵션이 있고 이거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는 CPU 인스턴스를 활용하되 그 GPU 리소스가 필요할 때 GPU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능입니다.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고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런 엘라스틱 추론을 위한 그 보통 컨테이너 이미지들을 다 이미 AWS에서 제공하고 있다. 그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비용적으로 우선 그 GPU 인스턴스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쓸 수가 있고 CPU만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이 퍼포먼스 측면에서 레이턴시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파이2C 기준으로는 약간의 그 코드 수정이 필요하긴 한데 그렇게 복잡하게 코드를 수정하는 건 아니고 그 토치 스크립트 생성해가지고 컴파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프리딕트하는 부분만 좀 바꿔주시면 쉽게 엘라스틱 추론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세이시메코 네오라고 보통 이제 IoT 그 대비해가지고 모델을 컴파일하는 그 관리형 서비스도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세이시메코 네오를 컴파일하기 위할 때 이 추가 과금이 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다음에 이 스크린샷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여러 개의 모델을 동시다발적으로 컴파일이 가능하고 이 동시다발적이라는 게 10개까지 되거든요. 동시다발적으로. 그리고 그 10개에 대해서 그 컴파일 어떻게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과금은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. 그러니까 비용에 대해서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리소스, 이 세이시메코 네오로 모델을 컴파일할 때 이 리소스 사용에 대한 아무런 과금이 S3 그 데이터 저장하는 거 그 논의를 치고 그거를 제하고는 전혀 과금이 되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컴파일 시간은 한 4분에서 6분이 소요가 되는 거죠. 예, 인퍼런스 레커멘더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이제 퀴즈로 넘어갈 때 인퍼런스 레커멘더가 작년에 리미티드 나온 서비스고 최적의 인스턴스, 그러니까 인스턴스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 띄워보면 어떤 인스턴스를 해야 비용적으로 저렴하게 쓸 수가 있냐 그런 거를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하는 게 바로 인퍼런스 레커멘드죠. 그래서 이 인퍼런스 레커멘드에 대해서 제가 그 얼마 전에 이렇게 소개해드린 그 리멘트 쪽의 리캡 세션에서도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동작 원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크게 복잡하게 하실 필요가 없이 설정만 해주면 쉽게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고요. 예. 그리고 마지막으로 꿀팁. 체크리스트 꼭 보시고 오늘 중요하게 보실 게 바로 이 디버깅, 로컬 모드 아까 첫 시간에서도 강조했지만 로컬 모드에서 충분히 디버깅하고 모델 서빙 해야 된다. 다시 기억을 해주시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 핸즈온 해보시면서 좀 더 감이 좀 오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선 두 번째 부분 디버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디버깅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. 처음부터 그 엔드포인트 띄우신 것보다 그 로컬 개발원용에서 충분히 디버깅 하시고 이 로컬 모드에서 충분히 도커 컨테이너 넣어가지고 테스트 해보신 다음에 모든 테스트가 끝났을 때 그때 모델 서빙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리소스 마지막으로 확인하시고 이제 퀴즈로 넘어갈 건데 자 지금 스마트폰에 지금 접속하신 분들 보시면 똑같이 이 사이트 접속하셔가지고 여기 QR코드로 보시거나 아니면 여기 샵 버튼에 142457로 접속하시면 이 퀴즈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QR코드 지금 접속하시고 예, 잠깐 띄워놓고 제가 퀴즈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